1443년 한양 도성 밖 작은 마을에서 기이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농부가 관청에서 보낸 종이 한 장을 붙들고 흙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검은 먹으로 쓰인 글자들이 가득했지만 농부에게 그것은 그저 복잡하게 얽힌 나무뿔이나 검은 줄무늬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의 곁에는 무너진 가구와 텅 빈 쌀동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그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종이를 대신 읽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그 종이에 적힌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서막이었습니다. 1443년 경기도 광주 목의 작은 논밭에서 농부 돌쇠는 땀을 닦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정직한 사내였습니다. 어느 날 관청에서 나온 아전이 그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종이에 뭐라고 써 있소? 돌쇠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전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별것 아니네. 이번 해에 새로 책정된 군포에 대한 안내일 뿐이야. 돌쇠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한자들은 돌쇠에게 그저 검은 그림자였고 아전은 관직에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아전은 장정들을 데리고 돌쇠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돌쇠의 집 마당에 있던 소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소가 없으면 농사는 어찌 지으란 말입니까? 돌쇠가 소의 고삐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아전은 품속에서 그날의 종이를 꺼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여기 분명히 적혀 있지 않느냐? 네가 내지 못한 세금이 소 한 마리 값에 달한다고 말이다. 돌쇠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는 별일 아니라고 하지 않았소. 돌쇠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종이 위의 글자들은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아전은 비웃으며 소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흙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전 재산이자 생명줄인 소를 빼앗긴 것입니다. 돌쇠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이 그를 알았더라면 저 종이에 적힌 거짓을 단 한 줄이라도 읽을 수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농부에게 글 공부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낮 한자로 쥐는 법만 배웠지 붓대를 잡는 법은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왜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처럼 글을 모르는가? 돌쇠는 거칠어진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이 순간 돌쇠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조선팔도 어디에서나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글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백성의 대다수는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질 때까지 논과 밭에서 노동을 해야 했던 이들에게 글 공부는 사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배워야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책 한 권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글을 배운다는 것은 곧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공부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지식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누군가 글을 안다는 소문이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 관청에서 온 공문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읽어주는 사람조차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다면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습니다. 양반들은 글을 아는 것이 자신들의 권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며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오히려 그를 아는 백성이 나타나면은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백성이 그를 알면 다스리기 어려워진다. 이것은 당시 지배계층인 양반들이 공유하던 암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자기 이름 대신 손가락 모양을 본뜬 수결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결이 찍힌 문서가 자신을 옥죄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법은 보호막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관청에서 부르면 이유도 모른 채 달려가야 했고 시키는 대로 노역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법에 규정된 권리는 무엇인지 물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지식은 높은 담장 너머에 있었고 백성들은 그 담장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보에 의존해 살아갔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적 이상 국가를 꿈꿨지만 그 이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지식인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은 국가의 구성원이었으나 동시에 국가가 내뱉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깊은 간극은 조선 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글자는 중국에서 건너온 한자였습니다. 이 한자는 배우기가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했고 글자마다 뜻과 음이 달라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반 자제들은 대여섯 살 때부터 천자문을 시작으로 사서삼경을 외우며 평생을 공부에 바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글자를 백성들이 배운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자는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글자를 안다는 것은 관직에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었고 곧 권력을 가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글은 양반과 학자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글과 멀어졌습니다. 한 학자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글은 성현의 도를 담는 그릇이다. 어찌 비천한 자들이 이 귀한 그릇을 함부로 다루겠느냐. 이런 인식 속에서 한자는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졌습니다. 실제 조선의 말과 한문의 구조가 달랐던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기에 글을 배우려면 사실상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이 일상에서 쓰는 말은 구수하고 정겨웠지만 그것을 기록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어도 격식에 맞는 한문을 구사하지 못하면은 관청에서는 상소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글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차단의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더욱 어려운 고사를 인용했고 백성들은 그들이 내뱉는 어려운 단어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자의 난해함은 지식의 독점을 낳았고 지식의 독점은 부의 편중으로 이어졌습니다. 땅을 가진 자는 글을 알아 계약서를 조작했고 땅을 잃은 자는 글을 몰라 하소연할 곳을 잃었습니다. 이 거대한 모순 앞에서 조선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기득권을 가진 이들 중에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글자를 더 숭상하며 백성들과의 거리를 벌리는데 주력했습니다. 한자의 획 하나하나가 백성들에게는 넘지 못할 태산과 같았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서러움은 가슴의 응어리로 남았고 그 응어리는 대를 이어 전달되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내어줄 새로운 문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일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땅을 사고 팔거나 빌릴 때였습니다. 항상 등장하는 것이 계약서였는데 당시에는 이를 직원이나 문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대개 지주인 양반이나 관청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아전이었습니다. 농사꾼이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밭대기 하나를 사려 해도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대방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이 읽어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에게 사기는 일상적인 공포였습니다. 어느 마을의 김서방은 평생을 머슴으로 살아 모은 돈으로 드디어 자기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지주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손가락 모양만 그려 넣게나. 이건 자네가 이 땅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단순한 확인서라네. 김서방은 감격에 겨워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수결을 남겼습니다. 드디어 내 땅이 생겼구나.
그는 기쁨에 겨워 가족들과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지주의 종들이 들이닥쳐 김서방을 내쫓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이 땅은 내가 산 땅이란 말이오. 김서방이 외쳤지만 지주는 싸늘하게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게나. 자네는 이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내게 평생 노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집에 잠시 머물기로 계약했네. 김서방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땅을 파는 문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종이 위에 적힌 유려한 한자들은 김서방의 말을 비웃듯 그를 노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그라는 선비에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자네가 여기에 수결을 찍었으니 법적으로는 지주의 말이 맞네. 어쩌겠나? 그를 모른 자네 탓이지. 김서방은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자의 서명은 자기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조선 전국에서 흔하게 벌어졌습니다. 밀린 돈보다 10배나 많은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문서에 사인하거나 자식의 앞날을 망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아전들은 세금을 징수할 때 문서를 조작해 백성들의 고혈을 짰고 백성들은 그것이 정당한 세금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기는 힘 있는 자들의 기술이었고 무지는 힘없는 자들의 죄악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그를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글 아는 자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든 붓 끝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사라지고 생겨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글은 진리를 탐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가로채는 무서운 흉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금 문서, 빚 문서, 계약서, 삶의 고비마다 마주하는 이 종이 뭉치들 앞에서 백성들은 작아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 관청에 가더라도 그를 모르면 증거를 이해할 수 없었고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과부는 남편이 남긴 작은 집을 억울하게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남편의 친구라는 자가 나타나 거짓 차용증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사또날이 제 남편은 생전에 누구에게도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여인이 울부짖었지만 사또는 차용증에 적힌 남편의 수결을 가리켰습니다. 이 글자를 보아라. 여기 남편의 이름과 약조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느냐. 네가 무슨 근거로 거짓이라 하느냐? 여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게 무슨 글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간절한 한마디는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자의 증언은 기록된 문서의 권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여인은 길거리로 쫓겨났고 그녀의 아이들은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연들은 조선의 밤 공기를 타고 탄식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왜 갇혔는지도 모른 채 판결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관원이 읽어주는 자백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그들은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만약 그를 안다면, 저 종이에 적힌 글자를 직접 읽고 아니라고 소리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조선 백성들의 사무치는 염원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북을 치거나 왕의 행차 앞에 뛰어드는 격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글로 된 소장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이들은 대필업자에게 비싼 돈을 주고 소장을 써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필업자조차 돈을 더 많이 준 상대방의 편을 들어 내용을 왜곡하기 일쑤였습니다. 글을 모르면 억울해도 말을 할 수 없었고 말을 해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진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오직 왜곡된 기록만이 진실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글자 몇 자에 의해 뒤바뀌는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글은 세상을 보는 눈이었지만 백성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길을 찾았고 기득권층은 그 어둠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 안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설명할 언어를 잃어버린 채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이 깊은 어둠을 깨뜨릴 누군가의 결단이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4대 왕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은 궁궐 안의 화려함보다
백성들의 고단한 삶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법을 어기고 처벌받는 이유 중 상당수가 그를 몰라 법의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세종은 신하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이를 가엾게 여긴다. 세종은 백성들이 겪는 억울함이 곧 왕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도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중화의 문명인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명나라와의 관계는 물론 양반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자신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몸에 여러 질병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촛불 아래서 글자의 원리를 고민했습니다.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뜨고 하늘과 땅, 사람의 이치를 담아 28자의 문자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 문자는 배우기 쉬워야 하며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1443년 마침내 훈민정음이 탄생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글자가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씻어줄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왕의 내면에는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글자가 전파되면 더 이상 돌쇠와 같은 농부가 소를 빼앗기지 않고 김서방과 같은 머슴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백성이 그를 알아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세종의 철학은 시대를 앞서간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왕권의 강화보다 백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한 군주였습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의 창제가 아니라 백성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려는 세종의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종의 바람처럼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글자가 선포되자마자 양반 사대부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학자들은 상소를 올려 세종을 압박했습니다. 중국과 다른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입니다. 이는 대국의 이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알게 되면 자신들이 누려온 지식의 독점권이 무너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양반들은 훈민정음을 언문이라 부르며 낮게 보았습니다. 계집들이나 쓰는 글 혹은 배우지 못한 평민들의 글이라 치부하며 자신들은 여전히 한자만을 고집했습니다. 이 때문에 훈민정음은 공식적인 국가 업무에서 한자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의 문서와 과거시험은 여전히 한자로 치러졌고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배워도 관청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훈민정음은 궁궐의 여인들이나 일부 깨어있는 선비들 사이에서 조금씩 퍼져나갔지만 전국적인 문맹 퇴치로 이어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득권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습니다. 세종의 위대한 유산은 한동안 암클이라는 멸칭 속에 가려져야 했습니다. 조선의 문맹 문제는 세종의 결심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지속되는 끈질긴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무서운 것은 칼도 전쟁도 전염병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을 바꿀 중요한 문장을 눈앞에 두고도 단 한 글자도 읽을 수 없다는 절망감 말입니다. 내가 찍은 손도장이 나의 노비 문서를 승인하는 것인지 내 땅을 빼앗는 계약서인지 알 수 없는 공포.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조선은 지식이 곧 생존이었던 시대였다고 말입니다. 글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읽고 쓰는 능력은 조선의 수많은 백성이 피눈물을 흘리며 갈구했던 간절한 소망의 결실입니다. 훈민정음의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선택과 결심, 사람들의 고뇌와 두려움은 시간을 넘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바람에 스친 작은 발자국 하나에도 문득 떠오르는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마음,
그리고 남겨진 흔적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순간 또한 머릿속에서 오래도록 울림을 남기며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